충청도 새벽 기름 냄새 밴 공장 바닥을 무릎으로 닦던 58세 한정이 이름 대신 청소 아줌마라 불리던 그녀 앞에 새 회장 강태준이 선다. 스친 손끝, 번지는 소문, 무너지는 체면. 그러나 정의의 손엔 세제 자국만큼 깊은 성실과 자존이 있었다. 사랑은 시련을 불렀고 그녀는 집을 팔아 그의 생명을 지켰다. 드러난 진실 정의는 청소도급사의 대표. 비와 눈물, 이사회와 용기를 지나 마침내 공장 한복판에서 반지가 빛난다. 인생은 닦는 거야. 먼지 속에서 빛으로 나아간 한 여성의 이야기.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구독은 무료, 감동은 덤. 좋아요는 사랑. 충청도 외곽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공장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정희는 낡은 자전거를 세워두고 공장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58년을 살아온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청소 도구함을 열었습니다. 걸레, 세제, 빗자루.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것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바닥은 기름때로 뒤덮여 있었고 구석구석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닿자 시린 감각이 올라왔지만 정희는 익숙한 듯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이 나이에 뭐라도 해야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집도 팔았고 빚도 졌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 정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공사장 식당 일까지. 손에 잡히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쉬는 날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남들처럼 살 수 있도록 정희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이 공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소규모의 부품 제조 공장이었지만 정희에겐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으로 딸의 대학 등록금을 보내고 자신의 방세를 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 일자리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 아줌마, 여기 좀 닦아요. 공장 직원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하는 사람, 바닥을 닦는 사람. 정희는 그 호칭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무시하는 듯한 말투도 이제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정희는 묵묵히 대답하고 걸레를 들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기계에서 흘러내린 기름이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세제를 뿌리고 손에 힘을 주어 문지르고 다시 물로 씻어냈습니다. 손바닥에 세제가 스며들어 따갑고 화끈거렸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톱 사이로 검은 때가 끼었고 손등엔 갈라진 상처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세제와 물, 기름과 먼지가 그녀의 손을 매일 공격했습니다. 이것도 일이니까. 정희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살아가기 위해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둘이 함께 버티면 어떻게든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니 세상이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정희는 구석 휴게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밥과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반찬 한 가지. 다른 직원들은 구내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지만 정희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불편했고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정희는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줌마, 왜 여기서 혼자 먹어요? 가끔 젊은 직원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여기가 편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대화에 끼려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밥을 씹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하늘은 오늘도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보며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정희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언제나 지저분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냄새도 심했고 더러운 것도 많았지만 정희는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손이 닿는 곳은 모두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깨끗해야 사람이 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정희는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희는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정희는 마지막으로 공장 현관을 쓸었습니다. 하루 종일 드나든 사람들의 발자국이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쓸어냈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석양빛이 그 먼지를 비췄습니다. 저녁 노을이 공장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붉은 빛을 드리웠습니다. 오늘도 끝났네. 정희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하고 조금은 슬픈 색깔이었습니다. 정희는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내 인생도 깨끗해지겠지.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먼지 속에서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작은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방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낡은 텔레비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엔 딸의 졸업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엔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정희는 샤워를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물소리만이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씻고 나온 정희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늘 쓸쓸했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천장을 바라보며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딸과 통화할 때는 괜찮은 척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먼지 속의 하루였지만 그 하루를 견디는 것이 정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공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회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술렁였고 관리자들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누가 되든 정희의 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출근해서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 그게 정희의 전부였습니다. 청소 아줌마, 오늘 회장님 오시니까 제대로 좀 닦아요. 관리자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현관 바닥을 2번 닦았고 유리창도 반짝일 때까지 닦아냈습니다. 회장이 지나갈 복도는 특히 신경 써서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얼룩 하나 없이. 정희는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오전 10시쯤 공장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현관 앞에 줄지어 서서 기다렸습니다. 정희는 뒤쪽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관리자들이 인사했고 태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태준은 공장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정희는 청소 도구를 들고 창고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앞에 쌓여있던 부품 상자가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상자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상자는 무거웠고 정희의 힘으로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아! 정희가 비틀거리는 순간 누군가 옆에서 상자를 잡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안정적으로 받쳐 세웠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정희의 손을 보았습니다. 세제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등엔 갈라진 상처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태준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손 오래 일하셨나 봅니다.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손을 그렇게 자세히 본 것도 그런 말을 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뒤로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태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은 이상하게 정희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정희가 복도를 청소할 때 태준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희는 당황해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점심시간 정희가 구석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태준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태준은 잠시 멈춰서서 정희를 봤습니다. 혼자 드십니까?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가 편해서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공장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이 청소 아줌마한테 자꾸 말 거시는 거 봤어? 이상하지 않아? 왜 저 사람한테만 관심을 보이는 거야?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냐? 정희는 그런 소문을 들으며 불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정희는 태준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가 오는 시간엔 다른 곳에서 일했고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현관을 쓸고 있을 때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고 공장엔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계시는군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를 끝내야 퇴근할 수 있어서요. 태준은 정희 옆에 섰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했고 손에 기름이 묻어도 밥을 먹었죠. 정희는 놀라서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회장이 그런 과거를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분들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수고를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희는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정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정희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떠나갔고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설렘. 그것은 정희에게 낯설고도 두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그의 미소가, 그의 따뜻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나 정말 이상해진 거 아냐?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조우였습니다. 정희는 그날 자신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공장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태준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더 크게 퍼졌습니다. 여직원들은 휴게실에서, 남직원들은 흡연실에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회장님한테 눈독 들였대. 나이 먹고 철이 없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돈이 필요한가 봐. 어떻게든 붙어보려고 하는 거지. 정희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면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정희는 평소처럼 구석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 3명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정신이 없으신가 봐. 청소부한테 계속 말 거시잖아. 나도 봤어. 진짜 이상해. 우리 같은 젊은 직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 아줌마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야? 돈 때문 아니겠어? 뭐 좀 얻어내려고 작정한 거지.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밥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일어서서 나가면 더 큰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뻔뻔한 거 있지. 저 나이에 회장님한테 붙으려고 하다니. 맞아.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직원들은 정희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희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 시선이 정희를 짓눌렀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남루한 옷차림. 정희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바랐겠어. 정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또 닦고 계속 닦았습니다. 손이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이 화난 표정으로 여직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가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태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입 다물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직원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뭘... 다 들었습니다. 한정혜 씨에 대한 헛소리 그만하십시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처럼 남의 뒷말이나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에요.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지켜주다니. 정희는 평생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 살면서도 정희는 늘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여직원들을 지나쳐 정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희는 당황해서 걸레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태주는 정희 앞에 섰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정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참 보기 힘듭니다. 태준의 말에 정희의 눈가가 더 젖었습니다. 정희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정혜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희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으십니까? 차 한잔 하고 싶은데요. 정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과 차를 마셔도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6시 정희는 청소를 마치고 공장 뒤편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워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정희를 맞았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주는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정희 씨, 오늘 일 때문에 마음 상하셨죠?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받으니까요. 태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은 진지한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당신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묵묵히 살아가시잖아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봐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전 그냥 살려고 일하는 여자일 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주는 차를 정희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살아내는 것, 버티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압니다. 정희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고 가슴속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고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어요. 회사 일만 하며 지내다 보니 외로움이 뭔지 잊고 살았는데 정희 씨를 보고 나서 다시 느꼈습니다. 정희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도
태준도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외로우셨군요. 네, 많이 외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카페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앞으로 종종 이렇게 차 마셔도 될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희의 대답에 태준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소문과 멸시 속에서도 정희의 마음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와 태준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퇴근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가끔 공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장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큰 소문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정의를 무시했고 심지어 일부러 더러운 곳을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정의는 그 모든 것을 참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사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태준은 이사회에 소환됐습니다. 회의실엔 이사들이 모여 있었고 가운데 앉은 남자가 태준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강태수, 태준의 동생이자 부회장이었습니다. 형,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겁니까?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르시겠다고요? 공장 청소부와 사귀신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요? 형이 회장이십니다. 회장이 청소부와 사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하는지 아십니까?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신분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한정이라는 사람을 보고 만나는 겁니다. 형,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형한테 뭘 해준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혹시 돈이 목적인 건 아닙니까?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태수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정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형, 제발 그만두십시오. 회사를 생각해서라도 그 여자와 헤어지세요. 태준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태수의 편이었습니다.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이요? 형,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나는 한정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태수는 책상을 쳤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형이 회장으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이사회에서 형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태준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태수가 외쳤지만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태준은 회장 사무실에서 사표를 썼습니다. 그 소식은 금방 공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희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준이 회장직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회장님, 제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야 회장님이 편할 거예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한정희 올림. 정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새벽에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정희는 태준의 사무실 문 앞에 편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공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정문을 나서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정희를 적셨습니다. 정희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빗물에 섞여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아.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준이 빗속을 뚫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 태준이 정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정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놔주세요. 저는 가야 해요. 왜요? 왜 가시는 겁니까? 제 때문에 회장님이 모든 걸 잃고 계세요. 회사도 명예도 다 잃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태준은 정희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 난 아무 의미가 없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 옆에 있으면 안 돼요. 태준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 씨가 청소부든 회장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한정희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진심입니다.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은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해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회장님,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태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천천히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태준은 결국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사회는 태수를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고 태준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태준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회사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태준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정희 씨.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태준의 말에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련이 시작됐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회사를 떠난 후
태수는 곧바로 회사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태준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고 자신의 사람들로 임원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의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예훼손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경찰은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회장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정의는 손이 떨렸습니다. 고소장을 읽으며 정의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태수는 정의가 태준에게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고 직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만 했을 뿐이에요. 정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의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정의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언제 태준을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의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한테 돈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그런 것뿐이었어요. 그럼 강태준 회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정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좋아한다는 게 연애 관계라는 말입니까? 네. 조사관은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정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억울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사랑한 게 죄입니까? 정의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정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정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슬펐습니다. 그 소식은 금방 언론에 퍼졌습니다. 신문과 인터넷 기사에 정의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대기업 회장을 유혹한 청소부, 금전 목적으로 회장에 접근, 온갖 악플이 달렸습니다. 정의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태준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정의를 찾아갔습니다. 정의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정의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의 씨. 제 때문에 이런 일을.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제 운명인가 봐요. 정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정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하지만 그날 밤 태준은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태준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의는 절망했습니다. 태준의 통장은 이미 동생에게 동결된 상태였고 정의에게도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정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제 집을 팔고 싶은데요. 급하게 팔아야 해서 금액은 상관없어요. 빨리만 처리해 주세요. 부동산은 며칠 안에 집을 팔았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태준의 수술비를 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태준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깨어났을 때 정희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다행이에요. 회장님이 깨어나셔서. 태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급 병실이었습니다. 이 병원비는 누가 낸 겁니까?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처리했어요. 어떻게요?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을요? 정희 씨, 그럼 이제 어디서 사십니까? 괜찮아요. 친구 집에 잠깐 있으면 돼요. 회장님이 살아계시는 게 더 중요해요.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정혜 씨, 제가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회장님은 제게 이미 많은 걸 주셨어요. 존중과 사랑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회복되던 어느 날 병원 행정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희가 제출한 신분증과 계약서를 보다가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직원은 서류를 태준에게 가져갔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펼쳐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에는 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회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빛 청소 용역. 태준은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 이게 뭡니까? 정희는 서류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한빛 청소 용역의 대표가 당신이었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청소 계약을 맡은 업체의 대표가 당신이었단 말입니까?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몇 년 전부터 청소 도급 회사를 운영해 왔어요. 혼자 일하다가 계약을 따내고 조금씩 키워온 거예요. 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사업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대표라는 이름보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태준은 정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밤이었지만 그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병상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회사의 계약 대표였단 말입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전 그냥 일만 열심히 했어요. 돈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어서요. 태준은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빛 청소 용역은 규모는 작았지만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정희는 단 한 번도 계약을 어긴 적이 없었고 항상 기한을 지켰습니다. 정희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을 키우면서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제 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주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 왜 참기만 하셨습니까?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어차피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청소하는 일이든 회사를 운영하는 일이든 다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정희의 말에 태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희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무시해도 사람들이 깎아내려도 정희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정희 씨의 솔직함이 제 마음을 다시 움직입니다. 태주는 정희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희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태주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주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건을 검토하고 정희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희가 태준에게 금전적 이득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 오히려 자신의 돈으로 태준을 도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태준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희와 함께 회사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회사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희는 놀라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죠? 당신은 우리 회사의 계약 파트너입니다. 이사회에 나가서 당신의 입장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이사들 앞에 선다는 것,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 무섭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을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며칠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형, 여기 왜 온 겁니까? 태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정혜 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회의실 앞으로 나갔습니다. 태준이 정희를 소개했습니다. 한정혜 씨는 우리 회사의 청소 용역 계약을 맡고 있는 한빛 청소 용역의 대표입니다. 이사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태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계약 파트너로서 말씀드립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회사와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항상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직접 청소 일을 하셨습니까? 대표라면 직원을 고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들어 그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의의 진솔한 말에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강태준 회장님을 금전적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회장님을 도왔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회장님의 수술비를 냈고 제 돈으로 회장님을 돌봤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저를 고소하셨죠? 명예훼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게 죄입니까? 열심히 일한 게 죄입니까?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인정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진심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강태준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의의 용기 있는 모습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의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장직을 되찾으려 온 게 아닙니다. 다만 한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이 제출한 고소장을 취하해 주십시오.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정희와 태주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힘이 빠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정희 씨. 정말 잘하셨습니다. 태준이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희는 태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해냈어요. 네, 해내셨어요.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진실과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희는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회 이후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태준과 정희는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태수가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태준의 작은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자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들어와 거실에 섰습니다. 정희는 부엌에 있다가 나왔고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긴장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형, 그리고 한정혜 씨.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준과 정희는 놀라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형이 회사를 망칠까봐, 가문의 명예가 떨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정혜 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한정혜 씨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정혜 씨는 돈을 바라지도 않았고 형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셨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고소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는 정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부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고소장은 이미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해명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태주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형제로서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야, 고맙다. 태준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 회사로 돌아오십시오. 형이 없는 회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그 자리는 내 것이다. 나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 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길이요? 태준은 정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혜 씨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하지만 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태수는 일어서서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정혜 씨, 형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으로.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수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태수가 떠나고 태준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함께 시작합시다. 며칠 후 태준은 이사회에 정식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 자리가 아니라 고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회사의 방향을 조언하고 후배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정희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정희를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정희가 처음 일했던 그곳,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공장은 조용했고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죠. 태준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부품 상자를 붙잡으려다 태준과 부딪혔던 순간 그의 따뜻한 눈빛,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여기서 시작됐죠. 태준은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정희 씨, 저는 당신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진심이 뭔지 가르쳐 줬습니다. 태준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손에 당신 반지를 끼워도 되겠습니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냥 태준이라고 불러주세요. 태준의 말에 정희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태준 씨, 네, 좋아요.
기꺼이 받겠습니다. 태주는 정희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반지는 정희의 거친 손에 꼭 맞았습니다. 세제 자국이 남아있고 상처가 있는 그 손에 반지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공장 사람들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박수 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와 태주는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아니, 태준 씨. 직원들이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예전에 정희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기름 냄새 가득한 공장에서 반짝이는 반지 하나가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진실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준과 정희는 공장을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살면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기쁨이 와도 우리는 함께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최후의 대결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정희와 태주는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공장 주변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희와 태주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였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공장 직원들, 태수와 그의 가족, 정희의 딸,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순백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희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태주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강태준 씨, 한정희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따뜻했습니다. 한정희 씨, 강태준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정희는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희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이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나눴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교회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의 딸은 앞자리에서 울며 웃었고 태수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공장 근처 식당을 빌려 소박하게 음식을 나눴습니다. 정희는 직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희 씨, 아니 사모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정희를 무시했던 여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그냥 정희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니까요. 여직원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희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정희와 태주는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장은 조용했고 저녁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청소 도구함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걸레와 빗자루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정희 씨? 태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요. 여기 좀 닦고 싶어서요. 정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닿았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왜 아직도 청소를 하시는 겁니까? 정희는 걸레질을 멈추고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내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이 일이 제게 모든 걸 가르쳐 줬어요. 참는 법, 견디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까지. 태주는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그도 걸레 하나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놀라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왜 그러세요? 함께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웨딩드레스와 양복 차림으로 공장 바닥을 닦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태준 씨,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인생은 닦는 거예요. 더럽다고 멈추지 말고 닦으면 빛나니까요. 태준은 정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랬죠. 힘들고 더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닦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빛나는 거겠죠.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석양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바닥은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걸레질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닦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깨끗하고 반짝였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빛을 반사했습니다. 이제 다 깨끗해졌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태주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처럼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고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준 씨, 앞으로도 함께 닦아나가요. 우리 인생을. 그러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공장은 조용했고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몇 주 후 정희와 태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용역 사업을 확장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나이 들어 일자리를 찾기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시다. 회사는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정희와 태준을 존경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가끔 그리워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정희는 예전에 자신이 닦던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정희는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드시죠? 여성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이 일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인생도 깨끗하게 빛날 날이 올 거예요. 여성은 정희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희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고 천천히 공장을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희는 작은 아파트가 아니라 태준과 함께 사는 아담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태준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태준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공장에 갔다 왔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요. 태준은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립진 않아요. 다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태준은 정희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닦는 거야. 더럽다고 멈추지 말고 닦으면 빛나니까. 태준은 정희 옆에 앉아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영화 같았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함께 행복을 찾았습니다. 정희의 손엔 여전히 세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낸 손, 사랑을 지켜낸 손이었습니다. 변화된 세계 속에서 정희와 태준은 자신들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도 회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삶은 누가 봐도 영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인생은 닦는 거야. 더럽다고 멈추지 말고 닦으면 빛나니까. 그 말처럼 정희는 자신의 인생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먼지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빛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정희와 태준의 사랑 이야기, 그것은 진실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가장 울컥한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